일단 요 수업은 의학 영상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바이오메디컬 이미징이고요. 그죠? 우리말로 하면 의료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의료 영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첫 슬라이드에 있는 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병원에 가보면은 병원에 뭐 사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병원 이제 장면들이 이제 TV에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벽에 뭔가 그 저기 엑스레이 영상을 꽂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불을 켜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요즘에 전부 다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확대도 하고, 그죠? 확대 축소 돌려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스마트폰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어찌됐든 간에 요 의학 영상이라는 게 가장 진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툴로 사용이 되는 그런 수단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모던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 현대 의공학에서 의공학 생체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들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자, 뭐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 CT 영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패신 이것만 봐가지고는 펜 영상인 것 같은데요. 펜 영상인데 뭐 이런 식의 영상들을 가지고 다양한 암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단하게는 뭐 뼈의 뭐 이상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심장의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 의학 영상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의학 영상이 기본적으로 어떤 화면상의 그림으로 보이는 걸 전부 다 의학 영상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학 영상을 정의를 할 때 좀 넓게 보면은 예를 들면 내시경 영상도 의학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학 영상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메디컬 이미징 시그널즈 앤 시스템즈라는 책이 있잖아요. 요 책 안에 내시경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들어오는 그런 사진 정보 이런 것들은 보통 의학 영상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 영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티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침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의학 영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의학 영상의 범위가 뭐 내시경이라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앞에서 그냥 얼굴 사진을 찍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의학 영상으로 보통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예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림, 픽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라는 거는 일종의 2차원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은 왜 이 책이 이름이 메디컬 이미징인데 그림인데 보면 제목이 시그널즈 앤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신호죠. 그래서 2차원 영상을 신호로 이제부터 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던 신호는 뭐예요? 시간 t의 함수죠. 근데 시간 t의 함수가 아니라 xy 공간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있는 2차원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뭐 1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신호들 예를 들면 뭐 뇌파라든가 아니면 심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1차원이니까 이미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원 아니면 3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충 메디컬 이미징이라는 게 어떤 거를 커버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거를 비침습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 결과가 2차원 신호로 나오는 거가 이제 메디컬 이미징이고요. 자, 이건 약간 좀 오래된 자료긴 해요. 이게 2007년인가에 나온 자료긴 한데 제가 최근 그 뒤에 자료들은 이렇게 20위까지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 2007년 자료를 여기다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기로 의료기기의 가장 이제 의료기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탑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 기업들 보통 얘기하라고 하면 GE, 지멘스, 필립스 이게 빅3라고 해요. 이 세 개의 기업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의료기기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는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렇죠? 의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있는 이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존슨앤존슨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GE 헬스케어고요. 3등이 의외로 이것도 많이 안 들어본 친구들 많을 텐데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3위예요. 그러니까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알아요? 지난 학기 내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 텐데 뭐 만드는 회사예요? 카디악 페이스메이커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 여러분들 보통 알죠? 이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심장 뛰게 만들어주는 체내 임플란트 하는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슐린 펌프 당뇨병 환자들한테 쓰는 인슐린 펌프하고 그 다음에 뇌 자극기 심부 뇌 자극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생산하는 회사가 메드트로닉인데 메드트로닉이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백스터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죠, 그죠?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멘스가 7등 정도 있고요, 필립스가 8등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든가 스트라이커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메드트로닉하고 비슷한 치료기기들을 만드는 회사들이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요 회사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의료기기들을 우리가 품목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요 파이 그래프에 있거든요. 보면 이 중에서 엑스레이 장치가 노란색인데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엑스레이 장치고요. 1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 정도가 될까? 전자의료기기 이게 한 11%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22%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메디컬 이미징 디바이스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 빅3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GE, 지멘스, 필립스가. 그렇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본다면은 사실 그렇게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메디컬 이미징이 전체 시장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인트로덕션이니까 각각의 이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필름이나 엑스레이 이퀴먼트가 연간 20빌리언이면은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되죠? 100억, 1000억, 2000억 불이니까 2000억 불인가요? 20조죠, 20조. 그죠? 그러니까 대충 20조 원 정도. 맞나요? 2조예요, 20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헷갈린다. 이런 거는 다 편집이 되는 거죠, 나중에. 빨리 계산해 봐요. 밀리언이 100만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1000만 1억 10억 200억 불이네. 그죠? 200억 불. 근데 1억 불이 1000억이니까. 그죠? 그러면 1000억 1조 20조 맞네. 그죠? 20조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전 세계 엑스레이 필름과 엑스레이 기기의 시장 규모가 거의 20조 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크죠. 근데 요즘에 누가 필름을 쓰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요즘에 필름 안 쓴다 그랬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거지. 저 동남아시아나 저기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면 다 필름 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당한 요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요. MRI도 연간 한 20조 정도 되죠. CT는 한 3조 정도 되고요. 초음파가 5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방사선 치료인데 사실은 영상은 아닌데요. 암 치료 같은 거 할 때 보통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이런 방사선 치료기 시장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알죠?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휴대폰 시장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유튜브에. 이게 뭐냐면은 메디컬 이미징의 역사.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개인 회사에서 만든 한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이라서 그 회사 좀 홍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 회사의 사실은 역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따 보면 알 거고요. 그 회사의 역사가 메디컬 이미징의 역사하고 거의 이제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view of the bone structure of the human hand.
불을 끌까요? 무슨 회사인지 알겠죠? 지멘스입니다. 지멘스. 혈관을 보는 것을 엔지오그래피라고 합니다. 초음파.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1961년도에 처음 나왔으니까. 많이 보던 거죠? 어? 이정민 교수님 랩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많이 있죠? 지멘스라는 회사가 진짜 요 의학 영상기기의 역사에서 거의 모든 의학 영상기기의 시초가 다 지멘스에서 이루어졌어요. 다 커머셜라이즈가 다 지멘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요 본 영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우게 될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모든 그런 의학 영상기기들의 다 시작 부분 영상들을 봤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레디오그래픽 이미징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이 레디오그래픽 이미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이미지고 CT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가 뉴클리어 메디신 이미징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핵의학 영상이죠. 핵의학 영상에는 스펙트하고 패스를 배우게 될 거예요. 아까 거기 나왔던. 세 번째가 울트라사운드 이미징 초음파 영상이죠. 네 번째가 MRI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좀 다른 기타
생체 전자기 이미징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광학 이미징이라든가. 근데 광학 이미징은 제가 따로 수업에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학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유홍기 교수님 수업이 따로 있죠. 그래서 유홍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대표적인 영상들 몇 개들만 그냥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게 뭐예요? 다이그노스틱 레디올로지. 우리말로 하면 병원에도 이런 과가 있는데 진단 방사선. 그 병원에 가면 진단 방사선 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진단 방사선이라고 하고요. 진단 방사선에서 찍어낸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런 엑스레이 영상들이고요. 이런 엑스레이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용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이 디지털 카메라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할 때 어떤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화소는 아니죠. 화소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카메라는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될 텐데요. 이 화소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레졸루션의 의미가 뭔지는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텐데 레졸루션을 가지고 일단 평가를 하게 돼요. 레졸루션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요. 가까이에 붙어 있는 두 개의 물체를 얼마나 잘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물체가 합쳐져서 하나로 보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진의 영상 자체가 흐려져 있으면 두 개가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렷하게 잘 구별이 되느냐, 구별해내느냐가 저기 있는 레졸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컨트래스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이 주위에 있는 다른 백그라운드들하고 대조가 돼서 잘 뚜렷하게 잘 보이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미지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엑스레이 영상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 자세하게 다 배우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 앞에 엑스레이 소스가 있고 이 소스에서 X선을 이렇게 쏘면 이 물체를 통과해 가지고 나오는 X선의 양.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 몸 속에 있는 여러 티슈들마다 X선을 이제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그런 율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뼈 같은 경우에는 X선이 우리 그냥 피부에 비해서 잘 통과를 할까요, 못 할까요? 뼈는 단단하니까 잘 통과를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이제 반사가 일어나고 흡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요 뼈가 있는 부분 뒤쪽 부분에서 이제 통과돼서 나온 엑스레이 X선의 양을 측정을 하면 그냥 뼈가 아닌 부분 소프트 티슈를 통과해서 나온 이제 X선의 양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양이 훨씬 더 작겠죠. 그래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필름을 깔고요. 요 각각 위치들에서 나온 X선의 양을 우리가 영상으로 나타내면은 요 내부에 뼈가 있는지 아니면 소프트 티슈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젝션 엑스레이 이미징의 원리고요.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프로젝션 엑스레이 이미징 결과들이죠. 그렇죠? 자, CT라는 것도 사실은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기기입니다. X선을 이용을 하는데 CT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요. 프로젝션 엑스레이는 여러분들 그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봤잖아요. 병원에서. 그죠? 안 찍어본 사람 없죠. 그죠? 이거를 쉽게 말하면 돌리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 방향에서 찍는 거예요. 여러 방향에서 찍은 영상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단면 영상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단면 영상을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원하는 걸 우리가 영어로는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여러 위치들에서 측정을 한 데이터로부터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단면 영상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입니다. 그러니까 찍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이 토모그래피라는 말이 붙는 그런 영상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펫 같은 경우에도 파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고요. 스펙트도 우리가 뒤에 붙은 T가 마찬가지 토모그래피거든요. 이 토모그래피가 붙는 것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사실 단층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어떤 데서는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뭐 CAT라고 뭐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그냥 CT입니다.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CT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단면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단면 영상을 사실은 지축 방향, 우리가 보통 이제 이쪽 축 방향을 보통 지축이라고 하는데요. 지축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슬라이스를 얻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3차원적인 정보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CT를 찍으면 3차원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냥 프로젝션 엑스레이 이미징을 하게 되면 2차원 정보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개념은요. 그냥 프로젝션 엑스레이를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여러 방향에서 데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이런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번 수업에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동안 이 CT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턴 프로젝트에서 하게 될 거는 이 CT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실제로 매틀랩을 가지고 구현을 하는 거예요. 구현을 해서 내가 던져주는 실제 여러 방향에서 찍은 이 CT, 요 엑스레이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읽어가지고 알고리즘 적용해가지고 이런 단면 영상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밌겠죠?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팻하고 스펙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OCW에서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 팻 스펙트라는 것도 일종의 이거는 기능을 보는 장치들이에요. 앞에서 봤던 CT라든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애너토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부학적 영상을 얻는 건데 이거는 어떤 기능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뭐 이거 자세한 거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사선 동위원소, 우리가 트레이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사를 해요. 지금 여기 뭔가 주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혈관에다가 이거를 주사를 하면은 이것들이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사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이제 많이 이제 갖다 붙는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럼 대사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그 물질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죠? 근데 이 방사선 동위원소들이 상당히 반감기가 빨라요. 그래서 짧게는 뭐 몇 분 여기 있죠. 반감기가 2분에서 20분 정도.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붕괴가 일어나는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들을 물론 인체에 무해한 동위원소들을 몸에다가 주입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예를 들어 대사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많이 모여 있으면 그쪽에서 그 부위에서 나오는 붕괴가 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요. 감마선이 양쪽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감마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는 많이 나오고 적게 있는 곳에서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가 디텍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감마선들을 디텍션을 한 다음에 수학적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여기서 측정이 된 감마선이 어느 곳에서 많이 나왔는지 이거를 상대적인 값들을 영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느 곳이 대사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팻 영상의 원리고요. 스펙트라는 것도 팻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쪽 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팻 영상, 팻은 사실 여러분들 그 우리 과에도 여러 번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 가천대에 계시는 조장희 교수님, 조장희 교수님이 세계 최초의 의료용 팻을 개발하신 분이죠. 그래서 팻의 원리 자체는 그 전에 사실은 개발이 됐었는데, 근데 의료용 팻 장치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의료용 팻 장치는 조장희 교수님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셨죠. 그래서 항상 노벨상 후보로 거론이 많이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MRI를 개발하신 분들은 사실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전부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팻 같은 경우에는 MRI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알기로 한 20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MRI 같은 경우에는 그때 들어서 한 2,000대, 3,000대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쓰이는 곳 자체가 일단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MRI가 훨씬 더 임팩트가 크다고 해서 MRI 개발하신 분들은 받았는데 팻 개발하신 분들은 아직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만약 팻 관련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조장희 교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팻이 있고요. 스펙트는 뭐냐면 싱글 포톤 에미션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의 약자고요. 이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싱글 포톤이 나와요. 아까 팻이라는 건 양쪽 방향으로 감마레이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싱글 포톤이 나오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팻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요거는 한쪽 방향으로 나오니까 이 디텍터가 한쪽 방향밖에 없습니다. 한쪽 방향에서 나오는 저기 싱글 포톤들을 우리가 읽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돌려요. CT처럼 돌리거든요. 돌려서 뭔가 영상을 이렇게 토모그래피니까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복원을 하면은 마찬가지 이런 기능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배우게 되는 게 여기 있는 MRI죠. 그러니까 MRI가 뭐의 약자예요? 저기 있죠. 매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죠. 우리말로 뭐예요? 자기 공명 영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원리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 뭐 한두 시간 동안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MRI는 아주 길게 차분히 긴 시간을 두고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머리 쪽 MRI 찍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머리도 찍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 그냥 뼈라든가 아니면 척수 같은 걸 찍은 거죠. 최근에는 MRI를 가지고 뭔가 브레인 펑션 같은 거 스터디할 때도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게 이제 fMRI라고 해서 펑셔널 MRI라는 것도 있고요. MRI 원리는 원래 뭐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암 진단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심장의 이상 같은 거를 이제 파악하는 카디악 MRI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뇌 쪽에서 어떤 해부학적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스트로크이죠. 스트로크이 뭐예요? 뇌졸중이죠. 그죠?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 환자들의 뭐 어느 부위가 망가졌느냐 뭐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뉴로 펑션, 어떤 신경 활동 같은 거를 fMRI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조인트 관절 같은 거, 뭐 폐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될 텐데요. 미리 지금 오버뷰하는 시간이니까 CT도 있고 MRI도 있는데 어떨 때 CT를 찍고 어떨 때 MRI를 찍는지 알아요? 두 개가 약간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CT 같은 경우에는요, 뼈를 보는 데는 CT가 더 유리합니다. 근데 MRI는 뼈보다 좀 물컹물컹한 소프트 티슈를 찍을 때 아주 유리해요. 그래서 CT를 가지고 머리를 찍으면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MRI 가지고 머리를 찍은 거죠. 근데 CT로 머리를 찍으면 이쪽 부분에 컨트래스트가 거의 없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에서 뭐 화이트 매터, 그레이 매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돼요. 잘 색깔적으로. 근데 MRI를 찍으면 이런 것들이 잘 구별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절이 아프거나 그죠? 운동 선수들 뭐 인대 손상됐다 그러잖아요. 인대 같은 경우에 인대는 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손상됐을 경우에는 MRI를 찍고요. 근데 뭐 뼈가 부러졌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볼 때는 CT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CT, MRI가 사용이 되는 게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아주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초음파 이미징이죠. 요즘에 초음파 이미징의 적용 분야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어딜까요? 산부인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산부인과죠.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왜 산부인과에서 사실 산부인과에서 MRI 써도 돼요. 그러니까 태아를 촬영을 할 때 MRI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태아의 뼈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싶으면은 사실 CT 찍으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할 수가 없죠. 왜? 뭔가 태아에게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죠? 특히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을 사용을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로울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거의 안 쓰고요. MRI 같은 경우에는 가끔 쓰기도 해요. 근데 뭐 아주 이제 산모한테 큰 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될 경우에는 찍지만, 근데 아직까지 이게 안전성에 대한 그런 뭐 논의가 종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엑스레이, 그러니까 MRI를 사용을 하는 게 뭐 태아한테 해로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안전한 어떤 이미징 방법은 울트라사운드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태아를 찍고, 사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어쨌든 영상 복원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태아의 3차원 이미지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죠. 요즘에. 나중에 처음 보면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다 보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심장 이미징에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보여줬던 CT라든가 MRI도 사실 심장 영상 하는데 쓸 수가 있는데요. CT나 MRI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데 심장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기관이라면 사실 CT나 MRI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심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막 박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CT나 MRI로
찍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초음파는 빠르거든요. 초음파는 아주 패스트, 가장 빠른 이미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장 영상할 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 정보는 소리를 이용하잖아요. 울트라 사운드는 결국 소리거든요. 음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는 여러분들 잘 아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혈관에서 피가 흘러가는 요 블러드 플로우를 이미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이미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심장 질환들 진단할 때 초음파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CT라든가 MRI에 비해서 컨트래스트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요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다 그랬죠. 실제로 이미징을 해보면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3차원으로 복원을 해보면요,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인터페이스가 컨트래스트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백그라운드들하고의 컨트래스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울트라사운드 이미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원리인데요. 기본적으로 표면에다가 우리가 초음파를 발생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초음파 트랜스듀서라고 하거든요. 초음파 트랜스듀서 보통 이제 피에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피에조 일렉트릭이 뭔지는 알죠?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피에조 일렉트릭 머티리얼. 앞전체라고 합니다. 앞전체. 그렇죠? 그래서 앞전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압력을 주면은 전기가 발생해요. 반대로 여기다가 어떤 전류를 주면은 형태가 변해요. 그래서 특정한 주파수의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떠는 거죠.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동을 하게 되면 진동하는 주파수가 어떤 초음파 대역에 있는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럼 이게 떨리면서 바깥으로 초음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초음파를 보낸 다음에 이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딘가에 반사돼 가지고 튕겨 나오죠. 그 튕겨 나오는 거를 다시 요 트랜스듀서에 이 튕겨 나오는 게 트랜스듀서에 다시 진동을 만들어 주면은 이게 다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곳에서, 그죠? 얼마나 떨어진 곳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 원리 자체는요, 초음파 이미징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잠수함 소나라고 알죠. 그래서 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잠수함이 앞쪽에 어떤 적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이런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이용해 가지고 초음파를 발사를 하고 튕겨 나오는 그런 초음파를 다시 측정을 하죠. 그런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징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여러 가지 영상 장비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세한 것들은 뭐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다루게 될 거니까 오늘은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혹시 질문 꼭 지금 여기 보여준 이건 그냥 오버뷰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수업에 대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숙제가 한 번, 두 번 정도 나갈 건데요. 뭐 나갈 거냐면은 미리 얘기해 주면은 CT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가장 1세대에 사용됐던 펜슬빔에 대한 알고리즘만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그 2세대에 나온 뭐 콘빔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펜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펜슬빔에 대한 것만 수업 시간에 배우고 그다음에 펜빔에 대한 어떤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책에 있거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숙제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당분간 판서로 강의를 할 거니까요. 뭐 적을 수 있는 것들 다 준비해서 오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도록 합시다. 네, 잘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내일 봅시다. 수고했습니다.